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운동방정식을 가지고 운동방정식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이나 가속도에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거나 또는 그걸 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 때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렇게 유도하는 그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문제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 그래서 좌표계를 잘 잡아야 문제가 잘 풀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이제 운동방정식을 이제 적분을 해서 이 적분된 어떤 식을 갖다가 얻어서 그걸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운동방정식이 왜 미리 적분하냐? 운동방정식을 적분하면은 원래 운동방정식 힘과 그 시간, 가속도 사이의 관계인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속도가 나오니까 속도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쉬워지겠죠. 물론 운동방정식을 먼저 얻어서 그걸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갖다 풀어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적분해서 그래서 속도를 구할 수도 있죠. 매번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미리 해놓겠다 이런 얘기죠. 또 운동방정식을 적분을 할 때 적분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 이제 13장에서 다룰 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파티클이 움직인 그 패스를 따라서 적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적분을 한다는 게 그 힘을 갖다가 패스를 따라서 적분하니까 그 패스에 관련된 그 거리, 움직인 거리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요. 그 적분 원리에서. 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당연히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적분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얻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거리에 대한, 그러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거리에 대한 정보 또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거나 요구될 때 이용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식들이지만 운동방정식을 적분해서 얻은 거니까 이거나 이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만 거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이제 운동방정식하고 적분 원리 중에서 일과 에너지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그 원리, 일과 에너지 원리라고 불리우는 그거하고 또 운동량 충격량 원리라고 불리우는 그 원리하고 세 개의 원리 중에서 어느 거를 골라 쓸 것인가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주어진 정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또는 요구하는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 그건 앞에서 여러분이 운동학을 할 때 좌표계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좌표계를 잘 잡는 게 굉장히 문제 푸는데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정할 때도 결국은 그 주어진 정보들을 잘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시전을 잘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유도하는 식 자체는 한번 그 유도하는 과정 이런 걸 한번 유도하면 뭐 그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그 식을 그냥 이용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면. 단지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는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그 중에서 뭘 골라서 써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나를 결정하는 그 판단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점을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두 개의 적분 원리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일과 에너지의 원리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이라는 말하고 에너지라는 말하고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선 일에 대한 일은 뭐냐 하는 우선 정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파티클에 힘이 작용해서 얘가 아주 짧은 순간 P'이라는 P라는 위치에서 P'의 위치로 변해 갔을 때
그 위치 변화를 dr 벡터라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힘이 작용해서 요 dr이라는 만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짧은 시간은 요때 요 두 개의 벡터가 내적해서 이루는 양을 갖다가 바로 요 그동안 일한 양, 물론 짧은 순간이니까 그 d자를 여기 붙인 거죠. 여기다 dw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이걸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운동방정식에서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의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운동방정식을 적분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데 먼저 이걸 정의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보여주는 것 뿐이죠. 이게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우연히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식을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은 이 움직인 그 어떤 패스를 따라서 이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적분량이고 양변을 적분한 거죠. 그게 1에서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이 패스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1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에서 2까지 힘과 그 변이를 내적해서 이렇게 적분한 양. 이건 경로를 따른, 여기서 1에서 2라는 건 경로를 따라서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경로를 따라서. 이게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일량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죠. 그게 같아지는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뭐 중력에 의한 일량이라든지 스프링 힘에 의한 일량이라든지 만류 인력에 의한 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패스와 상관없이 같아져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점만 알면은 그 일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존력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달라진다. 보존력이 아닌 힘, 어떤 힘이 있냐? 마찰력 또는 그냥 이렇게 가해주는 힘,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추력 이렇게 밀어주는 힘, 이런 힘들은 비보존력이에요. 그런 힘이 작용하면 이게 패스가 어떤 패스를 따라서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졸리면은 뒤에 가서 쓰라고 그랬죠. 졸리면 뒤에 가서 서요. 내가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졸고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졸리면 뒤에 가서 쓰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 그게 귀찮아서 안 쓴단 말이야.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냐? 두 가지예요. 게을러서, 또 하나는 창피해서. 창피한 건 용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일어나서 뭐 졸린다고 일어나서 뒤에 서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그 정도 창피함을 못 이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도, 그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예요. 용기. 그거야말로 사소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나라를 구궁의 영웅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졸리면은 일어나라. 내가 얘기했을 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 둘 중에 하나. 그 용기가 없던지 게을르던지 둘 다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살아가면서. 그걸 아세요. 스스로. 그걸 마음속으로 알라고. 나는 지금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큰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알라고요.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쓰면 되잖아. 하라고 그러잖아요. 졸린 거 뭐라고 안 그런다고 그랬죠. 졸음 오는 거는. 몇 번씩 얘기하지만. 졸음 오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졸음 오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생리현상인데. 그러나 졸음이 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졸고 있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그마한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일어서서 뒤에 가서 쓰란 말이에요. 그 게으르고 싶어지는 그 유혹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 유혹. 그냥 앉아서 조금 앉아 있으면 또 괜찮겠지.
괜찮긴 뭘 괜찮아. 조금 있으면 또 조는데. 아마 지금 졸았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정신이 났겠지만 또 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또 졸면은 그때는 야단 맞아요. 내가 지금 아무 얘기는 안 했지만 만일 또 졸면 안 일어나고 있는데 또 졸면은 그때는 야단 맞아. 자, 그래서 이게 1입니다. 1. 근데 이 1은 그러니까 이렇게 벡타와 벡타를 내적했으니까 그 양이 스칼라 양이에요. 스칼라 양. 그래서 스칼라 양이고 그래서 걔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의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가 어떨 때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 두 벡타가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 되면 플러스. 직각이 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예각이 되면 플러스가 되고 둔각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둔각이 되면 힘과 움직인 그 변이의 방향이 서로 예각이 되면 플러스고 둔각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서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곱하기 거리, 그게 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건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힘과 변이가 수직이면 1값은 0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할 때 보면은 그 내가 지금 풀이하려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움직인 방향하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박스가 지면에서 움직인다 그럴 때 수직 항력 같은 거, 걔는 이 한 일량이 0이에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그 힘에 의한 항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그것만 고려하면 돼요. 그것만 고려하면. 자,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해야 되고, 여기 잠깐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양동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다. 자,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정의에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수직으로 주고 있는데 얘가 움직인 게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그 변이의 방향과 힘이 작용한 방향이 서로 수직이니까 일량은 0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냐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양동이를 들고 움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난 일했는데. 근데 그 일했다고 보통 생각하는 거는 그 물리적인 정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썼다. 에너지는 썼어요. 에너지는 썼어요. 그렇지만 일은 안 한 거예요. 일은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일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일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에너지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 사람이 쓴 에너지는 근육 속에 있었던 케미칼 에너지예요. 그 케미칼 에너지가 근육이 이게 이게 저 케미칼 그 성분이 변화하면서 일이 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여기다 힘을 주고 있었죠. 힘을 주고 있었죠.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결국은 열이 발생하죠. 케미칼 에너지가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멀 에너지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너지는 썼어요. 그렇지만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 그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중요해요. 일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당신이 사용한 에너지가 미케니컬 에너지로 변환이 됐느냐, 그러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미케니컬 에너지로 변환이 안 되고 전부 자기 땀 흘리는 데 다 썼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건 일을 한 게 아니라 에너지 변환이 일어났죠. 아무 일은 안 한 것이다. 그 점을 그래서 그 에너지의 개념하고 일의 개념하고 막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미케니컬 에너지하고만 관련이 되는 거다. 자, 적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적분을 할 때 그러면 우선 먼저 패스를 따라서 하는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패스를 따라서 운동방정식 적분하는데, 그래서 운동방정식 중에서 궤적좌표계, 이걸 이용해서 운동방정식 유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패스가 있는데 A1이라는 점에서 A2라는 점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얘가 그 패스 중에서 어떤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힘이 한 일량을 보자. 그러면은 힘은 이 패스가 노멀 방향하고 탄젠셜 방향이 있으니까 힘도 노멀과 탄젠셜 방향으로 분리할 수 있죠. FT, ET hat 플러스 FN, EN hat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스를 따른 벡터의 방향 그 DR, 그 미소 변이 벡터 DR, 미소 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변이의 아주 작은 양이다. 그래서 미소 변이 이렇게 씁니다. 미소 변이. 그거는 여기서 DS에다가 패스를 따른 작은 양에다가 그쪽 방향이 ET hat이죠. ET hat.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가 내적을 하게 되면 이게 정이죠. 1의 정이에요. 거기다 내적해서 집어넣어 보면은 탄젠셜하고 탄젠셜을 내적한 것만 남지 노멀하고 한 거는 다 0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EN hat하고 ET hat은 서로 수직이니까 0돼 버리고 결국 이런 값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힘이 작용한 힘이 일을 하는 힘은 그 중에서도 탄젠셜 방향 성분만 일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탄젠셜, 패스의 탄젠셜, 움직인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인 그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만 일을 하는 거지 노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혀 일을 안 한다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어요. 일과 상관이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그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직선 따라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을 때 A1에서 A2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A1까지 여기 직선에서 이게 뭐 요 경우는 예를 들어 직교좌표기를 써서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A1까지를 X1, A2까지 X2 이렇게 하면은 이 정의 적분할 때 요게 DR이 DXI hat로 바뀌니까 요게 이제 DX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요것도 상한과 하한 값이 X에 대한 값으로 바뀌어야겠죠. 그 전에 이 정의에서는 이게 패스를 따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X 따라서 이제 움직이니까 X에 대한 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1에서 X2까지 여기 힘이고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소 변이 이렇게 하면은 Y하고 이렇게 내적된 건 0 돼버리고 X하고 내적된 것만 남죠. 결국 FX, DX 이렇게 움직인 방향으로만 그 작용하는 힘 성분만 일을 하고 있죠. FX 값은 F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 알파 이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간단한 얘기죠. 이 얘기 중에서. 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종류의 힘들, 간단한 그런 그 힘 외에도 다른 중력에 의한 일. 자, 1에서 2까지 움직이는데 1에서 2까지 움직이는데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이 얘가 1에서 2로 움직였다는 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중력이 작용했다는 중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루는 건 예각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 일량은 일단 플러스 1이겠구나. 1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잘 판단해야 돼요. 나중에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할 때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호를 잘못해가지고 부호를 잘못 집어넣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결과가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부호를 항상 아주 예리하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힘은 중력의 힘은 마이너스 mg j hat. 그 mg가 그 중력이고 중력에 의한 그 자기 자중이고 마이너스 j hat가 그 방향이니까 요게 힘의 방향이고 그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미소 변이 양은 x 성분과 y 성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dxi hat 플러스 dy j hat.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정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i hat하고 j hat하고 내적한 거는 0 돼 버리니까 그건 없어져 버리고 요 둘째 요것만 남죠. j hat하고 j hat하고 내적한 것만. 그러니까 mg dy만 남으니까 여기 상한과 하한도 y에 대한 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y1에서 y2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결과가 mg y1에서 y2. y1이 y2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게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정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것. 이 중력에 의한 일량을 보면은 이 패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Y1하고 Y2하고만 상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처음과 마지막 위치만 상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위치만.
요 중력은 그런 중력이 하는 일량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대표적인 우리 많이 쓰는 힘 중에 하나가 스프링에 의한 거죠. 여기서 스프링이라고 하면은 힘 중에 여러 가지 스프링이 있을 수 있어요. 구조물도 다 스프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구조물도 일종의 캔틸레버, 여러분이 뭐 재력학에서 보면 캔틸레버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다시 복원하려고 그러잖아요. 캔틸레버 빔도 일종의 스프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탄성 에너지, 스프링이 다 탄성 에너지잖아요. 일종의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가 이 스프링이 하나도 변형이 없는 점이에요. 여기가 기준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A1까지 A1에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 A1에서 A2까지 움직였다. 그랬을 때 A1에서 A2까지 움직일 때 한 일량이 얼마냐 이거죠. 자, 먼저 E를 생각할 때는 항상 부호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호. 스프링에 의한 힘은 어디로 작용해요? 좌측으로 작용하죠. 좌측으로. 근데 얘는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따라서 일량은 마이너스일 거다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먼저. 일에 대한 걸 따질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주의해서 따져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틀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딴 건 열심히 계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호가 틀려져 버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자, 스프링의 힘은 이게 그 스프링의 강성 K이고 X만큼 움직이면 KX만큼의 힘이 발생하죠. 방향은 마이너스 I hat 방향. 힘은 마이너스 KX I hat이 되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 미소 변이량은 DX I hat이 되죠. DX I hat.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얘네들 정의에다 집어넣어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2분의 1 KX1의 제곱 빼기 KX2의 제곱이 된다. 뭐 X2가 X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값이 같겠죠.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게 맞게 계산이 됐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스프링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아까 천체역학에서 전주에 다뤘던 만류인력. 만류인력은 여기 뭐 태양이 있고 여기에 행성이 있으면은 항상 이 구심력, 센트럴 포스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 센트럴 포스 양이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이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떤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움직일 때 이 보통 이 천체 역학 다룰 때는 극좌표계를 쓴다고 그랬죠. 극좌표계.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얘가 움직인 양을 보면은 여기서 A에서부터 A'까지 움직였을 때 R 방향으로는 DR만큼 변화하고 이쪽 세타 방향으로는 RD 세타만큼, 여기 이 세타만큼 저기 되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결국은 미소 변이량이 R 방향으로는 DR만큼, 세타 방향은 RD 세타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R 자승분의 마이너스 1은 적분하면 R분의 1이 되잖아요. R분의 1.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 이거죠. 이런 결과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부호를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은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얘가 안쪽으로 움직여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1이. 만류인력에 의한 일량은 얘가 파티클이 안쪽으로 움직여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임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볼 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R1이 더 커야 지금 이 전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R1이 더 커야. 그러니까 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그죠? 그래야 플러스가 된다 하는 걸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식에서 그 개념으로, 일의 개념으로 요 식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억해 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그죠?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 이걸로
플러스 1을 해줬다 이걸 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못 기억하면은 잘못 적어하면은 이걸 뒤죽박죽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할 때는 여기 R1이나 R2나 이런 놈들이 여길 기준점으로 써서 R1, R2를 했죠. 기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도 X1이나 X2를 할 때 여기 스프링이 하나 또 늘어나지 않은 점서부터의 늘어난 길이를 갖다가 X로 잡았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점이 기준점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서 했던 이 중력 같은 경우는 얘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적분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자중 자체가 컨스탄트한 값이기 때문에 그걸 적분했을 때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컨스탄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스프링이나 만류인력은 움직이면 그 값이 컨스탄트하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준점의 위치가 어디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중력이 한 일량은 기준점을 어디다 잡고 구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다 잡아도 y1-y2의 그 차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스프링이나 만류인력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그건 또 엉터리가 된다. 그 점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비슷한 걸 많이 다루고 대학교 1학년 때 다루고 하도 다뤘기 때문에 다 들어본 얘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몇 가지 점들을 내가 강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실수. 자,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나온 세 가지 그 힘에 의한 것들은 처음과 나중하고만 상관이 있었죠. 일량이. 그죠? mg y1-y2. 그래서 처음 y1하고 y2만 있으면 되고 스프링도 2분의 1 kx1 자승 빼기 kx2 자승 x1하고 x2만 있으면 되고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r2분의 1 빼기 r1분의 1 해서 r1과 r2만 있으면 돼요. 처음과 나중에 위치만 알면은 일량이 결정됐어요. 패스하고 인디펜던트 했죠. 패스하고 인디펜던트 했어요. 그런 힘들은 예를 들어 중력이 한 일량이 y1하고 y2가 같으면 일량이 0이 돼버리죠. 아무리 패스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오면은 중력이 한 일량은 0이에요. 그죠? 스프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제자리로 왔다. 그러면 그동안의 한 일량은 0이에요. 만류인력도 마찬가지죠. 여기 잡아당기는 행성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 그동안 한 일량은 0이에요. 그죠? 만류인력의 한 일량은 0이에요. 그죠? 지금 구한 값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같아지면 0이 돼버려요. 그런 힘을 갖다 보존력이라고 한다. 보존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힘들도 있어요. 그 처음과 나중에 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힘들이 있다. 그런 힘들을 비보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보존력. 보존력은 영어로 conservative force고 비보존력은 non-conservative force입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이런 서클이 있어서 이 서클을 따라서 이런 그 질량이 요 서클 요 후프에 끼워져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하죠. 자, 중력은 이거의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어떤 그 힘 P라는 일정한 추력을 줘서 얘가 추력을 주면 얘가 한 바퀴 돌아오겠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들이 작용할까요? 추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멀 포스, 이게 중력이 작용할 테고, 이게 수직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거에 노멀 포스가 작용할 테고, 그러면 뭐 마찰력도 작용할 테죠. 이쪽으로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그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한 그런 힘이 또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 네 가지 힘이 있어요. 네 가지 힘이. 근데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네 가지 힘에 대한 일을 갖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일은 어떻게 정의냐면 어떤 특정한 힘의 한 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힘이 뭐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이 추력이 한 일량을 알고 싶다. 얘가 추력을 하면 얘가 한 바퀴 뺑 돌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뺑 돌 동안에 이 추력이 한 일량을 갖다 알고 싶다. 그러면은 추력이 P 값은 일정하고, 그죠? 얘가 움직인 거리는 한 바퀴 뺑 돌면 얘가 2파이 R이잖아요. 원래 정의에 의하면은, 정의가 이 정의잖아요. 이 정의. 이 F 값은 얘 컨스탄트하고, 이 움직인 얘하고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이건 포지티브 값이고, 이게 한 바퀴 삥 도는 그 거리가 되죠. 이 컨스탄트가 되면 결국 이거 한 바퀴 이렇게 또 패스가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올 때 그게 그 움직인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컨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이 인테그랄 dr이 한 바퀴 도는 값이 2파이 r이 돼 버린다 이거죠. 돈 그 값이. 그래서 결국 일량이 뭐가 되느냐면 1에서 2까지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1에서 1까지 오는데 그 한 일량은 2파이 r에 p 이렇게 된다 이거죠.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거 보면은 1에서 1까지 돌아왔지만 얘는 0이 안 돼요. 따라서 얘는 보존력이 아닌 거죠. 보존력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또 다른 힘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마찰력이 있다고 그랬죠. 마찰력. 여기 작용하는 힘 중에서 자기 자중이나 노멀 포스는 일을 하나도 안 하죠. 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걔는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방향. 그러니까 자중이 한 일량이나 또는 노멀 포스 수직 항력이 한 일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혹시 자네 지금 쓰고 있는 게 예비 리포트라면 소용이 없어. 아니야? 그 왜 이거 수업 안 듣고 혹시 딴 저거 열심히 하고 있어? 뭐 퀴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설명 안 듣고. 설명 들어. 이건 지나가면 다시는 다시 들을 수 있나 참 이게. 그건 할 말이 없네. 자, 여기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 중력과 수직 항력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는 힘은 그 움직이는 방향에 평행한 이 P 추력하고 미는 힘하고 얘가 마찰력이 또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찰력이 작용할 테니까 그 마찰력이 있죠. 마찰력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뮤 K 곱하기 수직 항력하고 중력은 서로 평형을 이루니까 mg. 수직 항력이 mg죠. 그래서 뮤 K mg라는 힘이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운동하면서 이루는 이 마찰력이 한 그 일량이 마이너스 2파이 r에다가 뮤 K mg가 되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 근데 일량은 마이너스 1을 했단 말이죠. 그죠? 힘하고 저거하고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얘도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마찰력이 한 일량도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찰력도 보존력이 아닌 거죠. 마찰력도 비보존력이다. 이걸.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게 뭐다 정의를 배웠고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힘들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해주는 걸 갖다 어떻게 구하는지를 그 정의에다 대입해서 구하는 걸 갖다가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터미널로지 그 용어가 뭐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라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그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영어로는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그래요. 미케니컬. 그래서 어떤 책에는 기계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미케니컬이라는 게 역학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학적 에너지에는 이 운동 에너지하고 보존 에너지하고 두 개만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제 운동방정식을 적분해서 얻게 되는 그 첫 번째 적분 원리에 등장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아까 이 궤적좌표계에서 이렇게 1에서 2로 지금 움직일 때 이거 그렸을 때 이 일량이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건 앞에서 구했어요. 그죠? 이거.
일량이 탄젠셜 방향 힘만 작용을 해서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걸 구했고, 앞에서 자 궤적자 표기를 썼을 때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이런 방정식과 탄젠셜 방향의 방정식과 노멀 방향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다 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탄젠셜 방향의 이 방정식을 가지고 얘에다가 체인으로 쓰면은 dt분의 dv가 ds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s 이렇게 되죠. dt분의 ds가 바로 v죠. 속력이에요. 속력. 그죠? 움직인 거리를 갖다 시간으로 미분한 게 속력이잖아요. 그죠? 속력.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mv 곱하기 ds분의 dv가 돼요. 그게 ft다 하는 게 첫 번째 방정식이죠. 여기. 그래서 이 ds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보내는 걸 갖다가 바로 그게 변수분리라고 그러는 거죠. 변수분리. 변수분리를 해서 양변을 적분하면 vdv는 뭐 2분의 v 자승이 되잖아요. 적분하면. 그래서 이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이 바로 얘가 바로 이 1이잖아요. 우리가 정의했던 1이잖아요. 1이다. 이런 식을 얻게 된다 이거죠.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을 적분해서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이 식을 얻어놓고 나서 야, 요 2분의 1 mv 자승이라는 걸 갖다가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라는 게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건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이 방정식을 갖다가 운동 방정식 유도해 보니까 이런 항이 나오니까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2분의 1 mv2 자승 이걸 갖다가 k를 갖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이라고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식이 바로 4번식처럼 K2라는 건 여기에 V 대신에 V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K1은 V 대신에 V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K2 빼기 K1은 W1에서 2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그 파티클에 우리가 일을 해주게 되면 일을 해준다는 건 뭐 힘을 줘서 일을 해주겠죠. 일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양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일이라는 것과 운동 에너지는 다른 겁니다. 물리량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차원은 같죠. 차원은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차원이 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두 번째 배우는 충격량이라는 것과 운동량이라는 것은 다른 양이에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게 충격량이고 운동량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배웠죠. 선형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운동량이에요. 걔네는 서로 다른 거예요. 하지만 차원이 같기 때문에 서로 덧셈이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라는 것과 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리량이에요. 다른 물리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른 물리적 의미를 갖지만 걔네들이 차원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같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건 서로 더하기 빼기 못하죠. 속도 더하기 가속도 이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힘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 이 일을 갖다가 첫 번째 가지고 이걸 갖다가 K1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K1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물체에 W라는 일을 해주게 되면 걔가 더해진 K2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그래서 이 법칙을 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그러니까 이 법칙을 쓸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 일을 구하는 방법만 잘 알면은 얘는 K라는 거는 뭐 그냥 2분의 1 MV 자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잘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일만 잘 구할 수 있으면은 이 법칙을 적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걸 써서 푸는 경우가 많이 이제 나온다. 이걸 써서 풀면은 이 K가 V의 2분의 1 MV 스퀘어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에서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기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속도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정보와 속도라는 정보가 이 식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라는 정보와 속도라는 정보가.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문제에서 거리를 구하라든지 또는 속력을 구하라든지 그러면은 이건 일과
에너지 법칙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주어진 정보가 그렇든지 아니면 물어보는 요구하는 정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속 물론 운동 방정식을 써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가속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가속도를 갖다가 한번 적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죠. 그게 속도 구해도 되고 그걸 한 번 더 적분하면은 위치 변화가 되잖아요. 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이를 구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해놓으면 여기서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적분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세 개,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 일과 에너지 원리, 충격량 운동량 법칙.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요. 그래서 속도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분하니까 역시 속도 정보는 나오는데 시간 정보가 나와요.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서는. 그래서 그 세 개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어지든지 요구하나를 보고 그놈을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 개 중에서 뭐를 써서 풀어야 되겠구나. 어떨 경우에는 두 개를 써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도 요구하고 거리도 요구한다. 여러분들의 연수 문제는 그렇게 요구하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연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간만 요구하든지 거리만 요구하든지 뭐 속력만 요구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그 섹션 그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연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그거 나오면 그걸로 써서 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문제를 실제 접할 때는 그거는 그렇게 지금 여러분 문제처럼 그렇게 다 풀기 좋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여러분이 다 알아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속도, 속도, 거리, 뭐 시간 다 구해라. 그러면 뭐 그 세 개 다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거기에 요구하는 정보 또는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일과 에너지를 이렇게 써놓고 식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 금세 얘기한 대로 K1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파티클에 W라는 일을 해주게 되면 K1 더하기 W라는 그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아주 뭐 간단한 얘기죠.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자, 이 식이 하나 빼먹고 넘어갔는데 이 식이 원래 운동 방정식에서 요 식으로부터 얻어졌잖아요. 이 두 번째 식은 이용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되는 힘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여기에 나타나질 않아요. 힘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두 번째 방정식을 이용해요. 자, 첫 번째 방정 일과 에너지 법칙, 첫 번째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일과 에너지 법칙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고 나면은 그 속력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그 패스에 반경이 주어지면은 바로 수직한 그 작용하는 법선 방향 성분의 힘이 구해진다 이거죠. 그게 구해진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 법칙과 더불어서 요식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요식을. 일과 에너지 법칙은 이것만 가지고 유도되는 법칙이에요. 일과 에너지 법칙은 운동 방정식의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반쪽짜리 법칙이에요. 나머지 요거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보면은 해석할 때 가속도 값은 필요 없다. 속도만 사용한다. 일과 에너지 법칙은 가속도는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다 스칼라식이니까 뭐 그냥 덧셈 뺄셈 바로 해도 되죠. 벡터는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운동 방정식은 원래 벡터식이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힘은 이식하고 나면 상관없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힘.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두 번째 운동 방정식, 즉 법선 방향 운동 방정식이 이식하고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적분 원리인데 그 적분 원리를 써서 풀이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용어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률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일률.
일률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한 일량, 이걸 일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줄 per second, 이게 단위죠. 이걸 갖다가 와트라고 그러죠. 1와트. 그래서 여기 그 뭐 형광등이 100와트짜리다 이러면은 단위 시간당 1초에 100줄씩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거를 일률,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영어로는 파워. 일은 워크고 일률은 파워죠. 그래서 이걸 파워는 보면 일을 갖다 시간에서 미분한 거니까 원래 dW가 F 곱하기 dr이었잖아요. 이걸 dt로 미분하니까 이 dt분의 dr이 속도 V가 되니까 결국은 파워는 힘에다가 속도를 내적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워가 어떤 사람이 파워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낼 수 있는 힘도 굉장히 크고 또 빠르고 이럴 때 그 사람이 파워가 크다고 그러지, 힘은 무지하게 세는데 느릿느릿 움직이는 사람 보고 우리가 파워가 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빠르긴 무지하게 정광석화처럼 빠른데 요만한 게 여기 지금 막 튀어다니면 그걸 파워풀하다고 얘기는 안 하죠.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곱해진 값이 바로 파워로 나타난다.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파워는 그런 것이 파워다. 그죠? 첫 번째 용어로 여러분이 뭐 많이 쓰는 파워라는 용어인데 정확히 쓸 필요가 있죠. 파워가. 여러분이 그 역학을 일어나.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역학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걸 갖다가 파워하고 뭐 이런 걸 갖다 잘못 쓰고 뒤죽박죽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걸 뭐 그 사람 보러 너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이 가서 절대 그런 일 안 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한테 가서 너 그거 잘못된 용어야, 너 이렇게 똑바로 써 하면서 계속 지적하면 안 돼요. 그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그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갖다 뒤죽박죽으로 쓰게 되면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용어를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갖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것대로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뭔가 학문적이고 그 어떤 공학적인 그 내용을 갖다 지식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나는 내 마음대로 쓰고 저 사람 저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 안 통하잖아요. 의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률이라는 말하고 효율이라는 말이 두 개 나오니까 둘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혼동할 수 있어서 이걸 같이 붙여놔서 설명하고 있는데,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의 효율이 어떠냐 했을 때 그 시스템에 내가 집어넣는 에너지 분에 나오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오는 에너지가 어떤 게 나오는 에너지냐면 내가 목적으로 하는 나오는 에너지예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나오는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형광등이 있다. 그럼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얼마냐, 그게 효율이에요. 근데 내가 무지하게 추운 겨울날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게 좀 따뜻하게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따뜻하게 할 게 없어요. 전등이라도 켜자. 전등에서도 여기 이걸 켜면 여기서도 열이 나요. 열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열 에너지가 내 목적이면은 여기 집어넣는 전기 에너지분의 그 열 에너지가 효율이죠.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건 내가 목적으로 하는 놈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집어넣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되거든요. 하나로만 변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환된다고. 이 에너지가 저쪽 에너지로만 아주 퓨어하게 변환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 하나로만 변환된다.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그 개념 같은 게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거의 100% 가깝게 되는 거. 그래도 거기도 100%라는 건 없어요. 99.9999 뭐 이렇게 나가도.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전기 같은 것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열 에너지로 나오고 빛 에너지로 나오고, 또는 여기서 뭐 지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 떠는 거거든요. 그 미케니컬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동 에너지잖아요. 진동 에너지. 그 미케니컬 에너지예요. 그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건 그 지지 떠는 소리, 그 소리를 내 가지고 내가 뭔가 뭘 해보고 싶다. 그게 내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집어넣는 전기 에너지분에 그 떠는 에너지 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거 했을 때 뭐 스마트폰에 진동 한다.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진동하는 에너지가 내가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비교하는 게 그 효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것분에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물론 미케니컬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이걸 워크양으로 이렇게 따져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개념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저 두 가지 용어를 일률이라는 용어하고 효율이라는 용어를 잠깐 얘기하고 일과 에너지 법칙을 써서 우리가 여기서의 중점은 바로 적분 원리. 오늘 배운 첫 번째 적분 원리 일과 에너지 법칙을 써서 어떻게 푸나 하는 거를 이제 좀 그 예제를 보고 보자 이거죠. 첫 번째 예제 자동차예요. 그냥 뭐 잘 그리지 못했지만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비탈길을 갖다가 여기 뭐 알파도 5도가 이게 이렇게 크지 않은데 대충 그렸습니다. 비탈길을 갖다가 쫙 내려오는데 얘가 처음에 어떤 속력을 가지고 처음에 속력이 얼마냐면 90km/h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 변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km/h, m/s로 기준 저걸로 다 바꿔줘야 되니까 미터, 세크, 뉴턴, 줄 이런 걸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어떨 때는 뭐 호스파워, 마력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안 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뭐 단위 변환하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위 변환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은 그게 곳곳에 쓰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변환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곤란해. 자, 그래서 초기 속력이 25m/s였는데 브레이크를 이거 비탈길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여기서부터 딱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는 저 바퀴의 지면으로부터 마찰력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쫙 마찰력이 작용해서 제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지점까지 와서 섰다. 그럴 때 이 미끄러진 거리를 구해라. 자, 이 문제에서 벌써 요구하는 정보가 거리잖아요. 거리. 이 거리라는 정보는 제일 구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일과 에너지 법칙이다.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힘 곱하기 거리의 일이 등장하고 속력이 등장하지만 속도에 관련된 게 등장하면 속도는 사실은 일과 에너지 법칙에도 등장하지만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도 등장합니다. 속도만을 구해라고 하고 할 때는 어느 걸 써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거리라는 정보는 일과 에너지 법칙에만 등장합니다. 시간이라는 정보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만 등장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섰으면 최종 속력은 0이죠.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이 시츄에이션에서 이 문제에서 일을 하는 힘이 어떤 힘인지를 알고 있어야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죠.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일을 하는 힘이 뭔지 알아야 그 힘들이 한 일량을 구해야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힘들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우리 12장 그 앞에서 그 구하는 걸 배웠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 어떤 힘이 일을 하는 힘인지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역학적으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힘에 대한 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힘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얘가 자중 작용하고 있고 수직 항력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동력 작용하고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죠. 세 가지 힘이. 그죠? 세 가지 힘이. 여기 작용하는 힘은 세 가지 힘이에요. 그렇게.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힘 중에서 일을 하는 힘이 어떤 힘이냐 이거. 중력,
일을 하죠. 왜? 중력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리하고 예각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하죠. 왜? 수직항력은 얘 움직인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잖아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 수직항력이 뭔지 난 관심이 없어요. 왜? 일과에너지 법칙 적용할 때는 수직항력처럼 일을 안 하는 힘은 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동력. 제동력은 움직인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역시 그거는 일을 하죠. 그죠? 마이너스 1을 하죠. 중력은 예각이니까 플러스 1을 하고, 제동력은 반대 방향, 움직인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한다. 그거를 알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일과 에너지 법칙 하려면 일단 먼저 그 두 개의 일을 하는 힘, 이 한 일량을 구해야 돼요. 그 일량의 합이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게 일과 에너지 법칙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력이 한 일량. 중력이 한 일량은 앞에서 구했죠. 저 중력의 그 자중 곱하기 높이 차이. 높이 차이가 x 사인 알파. x만큼 움직이면은 그 경사면이 알파만큼 있으면은 높이 차이는 사인 알파가 되잖아요. x 사인 알파. mg x 사인 알파. 중력이 한 일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사인은 안 붙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따져야 돼요. 이거 적용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이 이제 연수 문제 많이 풀 텐데 잘 따져야 돼요. 잘못 따지면은 이거 여기서 부호 잘못 하나 삐끗하면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 대입해서 하면 1710x 이렇게 나온다. 제동력이 한 일량. 제동력은 750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걸 따로 구하라고 안 그러고 그냥 주어졌어요. 이 문제를 갖다 그렇게 안 주고 뭐 저 바퀴와 저거 사이에 마찰 계수가 동마찰 계수가 주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수직항력이 수직항력을 구해야 거기에다가 뮤K 값을 구해서 그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수직항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냥 제동력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제동력이 움직인 거리에 곱한 게 x만큼 했죠. 제동력과 움직인 거리는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두 개 바로 곱하면 되죠. 두 개가 이렇게 각도를 이루면은 그 두 개 곱하면 안 되죠. 그거에 내적이 되니까. 내적은 그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건 두 개가 코사인 알파가 0이 돼 버리니까 제동력과 움직인 거리는 알파가 0이 돼 버리니까 코사인 알파가 1이 돼 버리니까 그냥 두 개 벡터 값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500이 힘의 크기고 x가 움직인 변이. 그리고 제동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이놈 더하기 이놈 한 게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운동 에너지는 K2에서 K1을 뺀 양이죠. K2 마지막은 멈추니까 0이죠.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질량 2000 곱하기 25의 자승.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622500이라는 이놈이 1710x하고 같아야 된다. 에서부터 x 값이 그냥 구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운동방정식 가지고 이걸 구하려면 운동방정식에서 저놈이 이렇게 움직일 동안에 가속도를 구해서 그놈을 갖다가 가속도가 일정하게 구해져요. 그걸 갖다가 한번 적분해서 속도를 구해서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적분해서 거리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 가지고 못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식 자체가 일과에너지 법칙이라는 게 원래 운동방정식부터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방정식으로도 유도할 수 있죠. 단지 여기서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했던 그 과정을 갖다가 문제마다 반복해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게 이렇게 좀 약간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적분하는 과정이 운동방정식부터 하면은 까다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런 일과에너지 법칙 같은 이런 법칙을 갖다가 구해놓은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어떤 숫자가 잘못됐었지? 0이 빠져? 어디 0이 빠져? 아 여기에 여기?
이거. 어, 어, 고마워. 내가 다음번에 강의 노트에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뭐 답은 맞았어. 어떻게? 뭐 이렇게 고치다가 이렇게 막 고치다 보면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고맙습니다. 강의 노트에다가. 자, 두 번째 문제. 앞에 문제는 파티클이 하나짜리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티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종속운동의 문제예요. 종속운동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얘가 이걸 잡고 있다가 딱 놨어요. 그럼 얘가 이거 자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힘을 작용하니까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죠. 움직이기 시작해서 얘가 2m 내려왔다. 얘가 2m 움직이는 동안 얘도 2m 움직이겠죠. 그동안 그렇게 움직였을 때 AB의 속도, A의 속도와 B의 속도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죠. 속도 같은 게 아니라 속력이 같은 거죠. 그걸 구해라. 맞죠? 그걸 구해라. 그 A, B의 각각의 질량 주어졌고, 그리고 A가 이 지면과 발생시키는 동마찰 계수 0.25 이것도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이 문제 풀 때도 전체 시스템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 시스템 전체의 얘가 2m 내려가는 동안에 힘들이 한 일량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 방정식으로 얘를 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더하기가 쉽지 않죠. 왜? 얘는 이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은 그냥 막 더할 수가 없어요. 벡터식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과 에너지 법칙은 스칼라식이기 때문에 그 스칼라는 그냥 막 더해도 돼요. 그래서 얘가 한 일량과 얘가 받는 힘들이 한 일량에서 일과 에너지 법칙을 따로 적용하고 얘에 대해서도 일과 에너지 법칙을 따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더해 놓으면은 얘네들 전체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얘네들 전체에 대해서 힘들이 작용하는 힘들이 한 일량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일단 이걸 또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냐? 일을 하는 힘이 뭐냐 이거죠. 자, 일을 하는 힘. 일단 B에 작용하는 자중 일을 하죠. A에 작용하는 자중은 일 안 해요. 그죠? A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수직 강력도 일 안 해요. 왜?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이니까. A에 작용한 마찰력은 일을 하죠. 마찰력 일을 해요. 자, A에 작용한 힘 중에서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장력 있죠. 장력. 이 장력은 일을 해요. 장력은 일을 해요. 그죠? A를 갖다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A 움직이는 방향하고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평행이잖아요. 또 B에 작용하는 장력 이놈도 일을 해요. 그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얘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체로 보면은 이 장력과 이 장력은 같죠.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거는 이쪽 장력은 플러스 1을 해줘요. 그죠?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일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쪽 장력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근데 장력이 같고 움직임 거리가 같으니까 더하면은 두 장력이 한 1의 양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풀 때는.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연습 문제 풀라고 막 연습 문제 많이 내줬는데, 그걸 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잘 생각해 가면서 그걸 풀어야 그게 문제 풀이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어떤 피지컬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 인사이트가 점점 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제만 막 풀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지 저런 문제는 이렇게 문제에 익숙해지는 그런 식이 돼서는 곤란해요.
물론 문제를 뭐 많이 그렇지만 뭐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면 뭐 이렇게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풀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똑같은 문제를 풀 기회는 없어요. 그런 문제를. 그걸 통해서 그런 여러분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그게 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나중에 나가면 그거 비슷한 문제 풀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마찰력하고 중력. 실이 장력이 하는 일은 0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량, 마찰력의 크기가 MAG에다 뮤K 곱한 게 마찰력이죠. 그리고 움직인 거리가 2m고 거기에 한 일량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구해요. 그다음에 중력이 한 일량, 이 B의 중력이 한 일량은 MPG에다가 곱하기 2 갖다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구해져요. 이걸 두 개를 더한 놈이 운동에너지에 얘네 둘이 갖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로 바뀐다는 거죠. 얘네들이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다가 K1은 0이라는 얘기죠. K1은 처음에는 K2는 나중에 속도가 얘의 속도가 VF면 속력이 VF면 얘의 속력도 VF죠. 그러니까 나중에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A 더하기 MP의 VF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놈이 앞에 구한 이 일량 합친 놈하고 같다. 그러니까 바로 일과 에너지 법칙이죠. 거기서부터 그 AB가 갖는 최후의 그 속력이 2m 떨어졌을 때 속력이 구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구한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여기서 까다로운 거는 도대체 일을 하는 힘이 뭐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게 그게 까다로운 거지. 그 외의 거는 까다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과 에너지 법칙에 일을 하는 힘이 뭐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일단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일을 하는 힘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잠깐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VF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장력이 뭔지,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난 그것도 궁금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B에 대해서만 일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그럼 B가 처음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P의 VF의 자승이죠. 그게 이 B에다가 해준 그 힘들이 한 일량은 중력이 한 일량이 있고 또 하나는 장력이 한 일량이 있죠. 장력. 그죠? 장력이 한 일량. 그 장력이 한 일량은 그 장력이 T라면 T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중력이 한 일량에다가 그 장력이 한 일량 마이너스 2T 더한 게 그 운동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운동에너지 변화가 2분의 1 MP의 VF의 자승이죠. 근데 VF 앞에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푼 다음에 요거 하나에 대해서 풀면은 요 나오는 장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력을 구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좌표기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이 dx 값이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랬잖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때도 힘이 어디로 작용할지 모르는 거면은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만일에 그게 구했는데 그게 결과가 마이너스면은 그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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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틀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아까 이렇게 적분할 때 그 컨스탄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컨스탄트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그 스프링의 힘이 컨스탄트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 어딜 기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길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안 늘어날 때의 거리를 x, 그거를 x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질문 또 없습니까? 내 목소리보다 크면 곤란해. 내 목소리보다 크면 곤란하다고. 질문 없습니까? 맨 마지막 문제?
몇 78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지?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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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짜? 알짜 힘? 나 알짜 힘이라는 건 내가 쓴 적이 없는데 하여간 합력? 어. 어. 합력 뭐 합력이 한 2를 고려해서 어. 뭐가 다르게 나와? 얘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미지수가 얘 속도도 나와주면 여기 장력도 나오잖아.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면 안 풀리지.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전체에 대해서는 t가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속력만 미지수이기 때문에 식 하나하고 미지수 하나가 되니까 vf를 그렇게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요게 또 이제 t만 이제 미지수가 되니까 그걸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 아니면은 얘에 대한 일과에너지 법칙을 구하고 얘에 대한 일과에너지 법칙 구하면은 여기 두 개의 식에서 두 개의 미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풀면은 두 개 다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장력과 속력을 다 구해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A에 대한 일과에너지 법칙과 B에 대한 일과에너지 법칙을 따로따로 구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해서 걔를 풀면은 식이 두 개고 VF와 T가 미지수니까 풀리는 거고, 이 문제처럼 속력만 구해라. 그럼 장력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일과에너지 법칙을 적용해 버리면은 그 속력이 바로 나온다고. 자, 뭐 다른 질문 더 없으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